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구두쇠이자 탐욕의 화신인 김진사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기와와 높은 담벼락을 자랑했으나 그 안은 차가운 냉기와 서러운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대대로 내려온 가난을 업보처럼 짊어진 머슴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비록해진 저고리에 때 묻은 바지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예리하고 형형하게 빛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돌쇠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의 천재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남들은 반나절을 꼬박 매달려도 끝내지 못할 논물고 대기나 장작, 패기 같은 고된 일들을 그는 지형의 고저와 힘의 작용을 이용해 순식간에 해치우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 한자 배운 적 없으면서도 시장 바닥에서 흘려들은 숫자 계산만으로 김진사가 교묘하게 조작해둔 소작농들의 쌀 수확량 장부를 단번에 바로잡는 비범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에게 돌쇠의 이러한 총명함은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돌쇠의 명석함이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위협하는 칼날이라 여겼습니다. 머슴 주제에 주인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 깊은 눈매가 김진사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긁어놓았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돌쇠를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저놈은 언젠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놈이다. 내 소나기에서 완전히 으스러뜨리거나 아니면 평생 내 발치에서 개처럼 기게 만들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돌쇠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비열한 함정을 설계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일부러 자신의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김진사는 툇마루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던 돌쇠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이복의 돌쇠, 내가 그렇게나 영특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오늘 내 너에게 아주 특별한 과업을 하나 내리려 한다. 만약 내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인을 기만한 죄가 될 것이니 평생 내 밑에서 새참 한 그릇 없이 무보수로 일하며 내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김진사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주변의 머슴들은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악마의 제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돌쇠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불꽃을 찾아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돌쇠의 발치로 툭 던졌습니다. 흙먼지 속에 떨어진 것은 보잘것없이 낡고 귀퉁이가 심하게 마모된, 심지어 가운데 구멍까지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엽전 한 잎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엽전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김진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선언했습니다. 이 엽전 한 잎을 미천 삼아 사흘 안에 내 텅 빈 서쪽 곳간을 쌀과 보물로 가득 채워 넣거라. 단 한 톨이라도 부족하다면 너는 그날로 내 노비 문서에 영원히 낙인 찍힐 줄 알아라. 이것이 바로 돌쇠의 인생을 뒤바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자 조선을 뒤흔든 기적 같은 성공 신화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던진 엽전 한 잎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엽전은 이미 너무 닳아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고 누군가 일부러 갈아낸 듯 구멍은 기괴할 정도로 넓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장통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지요. 김진사는 곰방대를 휘저으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저 텅 빈 서쪽 곳간을 쌀가마니로 채우지 못한다면 내 놈은 내 집의 영원한 종이 되어 평생을 무보수로 썩게 될 것이다.
주변의 머슴들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영특한 돌쇠라 한들 빈손이나 다름없는 엽전. 한 잎으로 거대한 곡간을 채우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흙먼지가 묻은 엽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오히려 그의 머리를 얼음처럼 차갑고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돌쇠는 김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곡간을 채운다면 저의 신분을 풀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가져온 재물의 절반은 제 것으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김진사는 코방귀를 뀌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만약 그 기적을 행한다면 내 친히 무릎이라도 꿇어주마.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김진사의 조롱을 뒤로하고 돌쇠는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챙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곧장 시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어귀 고갯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엽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엽전 한 잎이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겠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거대한 제국을 세울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의 계산과 경로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돌쇠는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김진사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만하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략가로 거듭날 돌쇠의 위대한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돌쇠의 눈앞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과 장사치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으나 돌쇠의 시선은 화려한 비단 가게나 기름진 고깃간을 비껴갔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시장 북쪽 구석, 깨진 옹기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옹기전의 한 모퉁이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솜씨 좋은 옹기장이로 평생을 살았으나 어제 운반하던 수레가 고갯마루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가장 크고 값비싼 독들이 죄다 금이 가버린 것이었지요. 노인에게 그것은 단순한 옹기가 아니라 자식들의 끼니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기에 그는 깨진 조각들을 보며 연신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김진사가 던져준 구멍이 휑하니 뚫린 낡은 엽전 한 잎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철만도 못한 물건이었지만 돌쇠는 그것을 소중히 쥐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넨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엽전 한 잎을 드릴 테니 저기 구석에 버려진 금간 큰 독 하나와 저기 주막에서 파는 따뜻한 주먹밥 2덩이를 저와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귀를 의심하며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굶주림에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던 노인에게 쓸모없는 옹기 조각보다는 당장의 요기가 훨씬 절실했습니다. 노인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주막으로 달려가 엽전을 내밀고 주먹밥 2덩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노인에게 먼저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지자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돌쇠는 남은 한 덩이를 천천히 씹으며 노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 옹기를 만드셨으니 여쭙건대 이 깨진 틈을 가장 단단하게 메울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고마운 마음에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수선 비결을 아낌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특정 산에서 나는 찰진 흙에 식물즙을 섞어 찌면 바위보다 단단해진다는 비법이었지요. 주변을 지나가던 장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저놈 보게. 김진사가 준 귀한 기회를 고작 깨진 독 하나와 맞바꾸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하지만 돌쇠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이 알려준 대로
근처 산에서 흙을 구해와 정성껏 이긴 뒤 독의 실금간 틈새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돌쇠의 섬세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옹기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본래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그 독을 들고 시장통 한복판에 맑은 샘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돌쇠가 고쳐놓은 커다란 독은 석양빛을 받아 마치 황금으로 빚은 항아리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엽전 한 잎이 옹기가 되고 그 옹기가 다시 생명수를 가득 품게 된 것입니다. 돌쇠는 이제 이 독을 지고 가뭄으로 신음하는 이웃 마을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들이 쓰레기라 부르던 조각이 돌쇠의 손에서 조선을 뒤흔들 반전 신화의 첫 번째 보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맑은 샘물을 가득 채운 커다란 옹기를 짊어지고 향한 곳은 인근에서 가장 지독한 가뭄이 들기로 소문난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몇 달째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처참하게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타들어가는 목을 축일 물 한 사발이 없어 기력을 잃고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양반이나 상놈 할 것 없이 물 한 모금이 금덩이보다 귀하게 대접받는 극한의 상황이었지요. 돌쇠는 마을 어귀에서 가장 위세가 당당하기로 소문난 이 참판의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옹기를 내려놓더니 보란듯이 바가지를 꺼내 맑고 차가운 샘물을 한가득 떠서 마당의 마른 흙바닥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메마른 땅이 물을 머금으며 서늘한 기운을 내뿜자 그 소리를 듣고 집안의 하인들과 주인인 이 참판이 눈이 뒤집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보게, 그 귀한 물을 땅에 버리다니 제정신인가? 당장 그 독을 내게 팔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네. 이 참판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축이며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평소 머슴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고고한 양반이 물 한 독 앞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매달린 것이지요. 돌쇠는 아주 침착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물은 제가 수십 리길을 걸어 길어온 생명수입니다. 다만 저는 재물보다는 대감마님의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저 비단 한 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장 갈증으로 숨이 넘어갈 것 같던 이 참판에게 화려한 비단은 그저 무거운 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창고 문을 열어 가장 귀하고 때깔 고운 비단 한 필을 꺼내 돌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돌쇠는 물을 건네주는 대신 얻은 비단을 어깨에 메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물 한 독을 비단과 바꾸다니 저 젊은이가 천운을 타고났구나. 하지만 돌쇠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더 거대한 반전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엽전 한 잎에서 시작된 기적이 옹기를 거쳐 이제는 고귀한 비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쇠의 발걸음은 이제 시장의 거물들과 권력자들이 모이는 도심의 한복판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돌쇠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결핍에 매몰되어 가치를 잊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결핍을 이용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을요. 이 참판에게는 물이 비단보다 귀했지만 시장에 나가면 이 비단은 다시 수십 통의 물과 곡식을 살 수 있는 자본이 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어깨에 맨 비단의 무게를 느끼며 김진사의 곳간을 채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뒤로 가뭄에 타들어가던 마을의 아우성이 희미해져 갔지만 돌쇠가 전해준 물 한 독은 그 집안의 생명을 살린 씨앗이 되었고 돌쇠에게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엽전 한 잎의 여정은 이제 비단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음 단계인 거대한 투자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얻은 비단 한 필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뭄이라는 처절한 위기 속에서 탄생한 돌쇠의 첫 번째 거대 자본이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돌쇠는 이 비단을 들고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모이는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비단의 결을 본 상인들은 앞다투어 값을 불렀고 돌쇠는 그중 가장 높은 현금을 내놓은 거상에게 비단을 넘겼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시작된 미천이 어느덧 묵직한 돈주머니가 되어 그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쥐고 돌쇠가 향한 곳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가 그 돈으로 비옥한 논을 사거나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 머슴 신세를 면하려 할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고을. 변두리에 자리 잡은 잡초조차 자라지 못할 만큼 거칠고 황량한 황무지였습니다. 그 땅은 수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흙먼지만 날리는 버려진 땅이었으며 땅 주인조차 세금만 축내는 골칫덩이라 여겨 내놓은 지 오래된 죽은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혀를 차며 돌쇠를 비웃었습니다. 비단을 판 금쪽 같은 돈으로 저런 쓸모없는 돌밭을 사다니 머슴놈이 운 좋게 횡재를 하더니 그만 미쳐버린 게 분명해. 땅 주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헐값에 땅을 넘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까지도 돌쇠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뒤돌아 침을 뱉었습니다. 김진사 역시 이 소식을 듣고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역시 천한 머슴놈의 한계로구나. 사흘 뒤면 내 발을 핥으며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돌쇠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단순히 요행을 바라고 이 땅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김진사댁 마당을 쓸고 논의를 하며 자연의 섭리를 온몸으로 익힌 자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구름의 미묘한 흐름이 평소와 다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땅 밑의 습기가 평소보다 깊이 내려가고 개미떼가 일제히 높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며 저녁 무렵 부는 바람에서 비릿한 물 냄새가 섞여 있음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타고난 관찰력과 경험은 그에게 곧 지독한 가뭄이 끝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대홍수에 가까운 큰 비가 쏟아질 것임을 예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황무지는 평소에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메마른 곳이었지만 지형상 주변 산줄기에 모든 물줄기가 모여드는 천혜의 저수지 입구였습니다. 큰 비가 오면 고을의 모든 논은 물에 잠겨 망가지겠지만 이곳만은 넘치는 물을 받아내어 가장 먼저 옥토로 변모할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뒤로한 채 홀로 황무지에 서서 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하늘만 원망하며 손을 놓고 있을 때 다가올 거대한 기회를 맞이할 물기를 정비하고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메마른 흙바닥에 떨어졌으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며 고개를 저을 때 그 이면의 기회를 포착한 돌쇠의 해안은 이제 곧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엽전 한 잎의 기적은 이제 메마른 대지 아래에서 뜨겁게 요동치며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돌쇠가 예견했던 거대한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 대지를 태우며 사람들의 희망마저 말려버렸던 가뭄은 간데없고 이제는 지나치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재앙이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애지중지 가꾸던 비옥한 논들은 넘치는 물기를 감당하지 못해 순식간에 진흙탕 속으로 가라앉았고 누렇게 타들어가던 벼줄기들은 거센 물살에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절망 섞인 탄식과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곳, 모두가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던 돌쇠의 황무지만은 전혀 다른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며칠 밤을 지새우며 괭이질로 닦아놓은 수로를 따라 인근 산줄기에서 내려온 비옥한 토사와 영양분 가득한 물들이 질서정연하게 황무지로 모여들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물이 모이는 길목이었던 그곳은 돌쇠가 쌓아둔 튼튼한 둑 덕분에 침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산에서 내려온 새 흙이 덮이면서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대지를 비추었습니다.
물바다가 된 다른 논들과 달리 돌쇠의 땅은 물기를 머금어 검고 비옥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폭풍 후에 떠내려온 상류의 곡식, 종자들과 비옥한 걸음들이 돌쇠의 땅에 고스란히 정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흙먼지만 날리던 죽은 땅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 돌쇠를 조롱하던 땅 주인과 장사치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지를 탓했습니다. 지독한 가뭄과 뒤이은 홍수로 인해 고을의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돌쇠가 확보한 땅의 가치 또한 하룻밤 사이에 수천 배로 폭등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며 달려온 거상들에게 땅의 일부를 처분하였고 그 대가로 김진사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양의 쌀가마니와 번쩍이는 금괴를 손에 넣었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시작된 돌쇠의 여정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성공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수십 대의 수레에 황금빛 곡식과 보물을 가득 싣고 자신을 비웃던 김진사의 저택을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어깨는 어느 양반보다 위풍당당했으며 그의 눈빛은 이미 상전을 압도하는 승리자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속된 사흘째 날의 해가 서산에 비스듬히 걸려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김진사의 저택 마당에는 팽팽하다 못해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거만하게 툇마루에 앉아 연신 곰방대를 빨아대며 대문 밖을 살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곳간 입구에는 튼튼한 자물쇠를 준비해 두었고 그의 손에는 돌쇠를 평생 노예로 묶어둘 새로운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머슴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내기를 해. 제 아무리 영특한들 엽전 한 잎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해가 떨어지면 저놈은 내 발치에서 개처럼 기며 평생을 속죄하게 될 것이다. 김진사는 주변의 하인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대문 주변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쫓겨나듯 나갔던 돌쇠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실망이 섞인 시선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웅장한 수레바퀴 소리와 수십 명의 장정들이 지르는 함성이 천둥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곰방대를 떨어뜨리는 찰나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며 돌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들어선 이는 사흘 전의 초라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뒤로는 쌀가마니를 산더미처럼 쌓은 수레 수십 대와 화려한 비단으로 덮인 보물 상자를 실은 마차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마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황금빛 곡식들과 진귀한 재물들로 가득 찼고 수레바퀴가 만들어낸 흙먼지 사이로 돌쇠가 김진사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툇마루 아래로 굴을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 놈이 어디서 이런 재물을 훔쳐온 것이냐?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다. 김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삿대질을 했지만 돌쇠는 차분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사흘 전 마님께 받은 것은 낡은 엽전 한 잎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엽전이 옹기가 되고 물이 되고 비단이 되어 결국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흙먼지가 묻은 그러나 여전히 빛나는 그 낡은 엽전 한 잎을 꺼내 김진사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서쪽 꽃가는커녕 마당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제 노비 문서를 태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시지요. 김진사는 사들인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환호성을 질렀고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노비 문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엽전 한입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사흘이 끝나고 이제 조선을 뒤흔들 주종 관계의 대역전극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수십 대의 수레와 그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금빛 쌀가마니들은 석양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가 돌쇠를 파멸시키기 위해 던져주었던 낡은 엽전 한 잎이 조선 최고의 거상들도 탐낼 법한 거대한 재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노비 문서를 꺼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문서를 불태우고 끝냈어야 할 일이었으나 돌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김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가져온 이 곡식과 금괴는 마님의 빚을 모두 탕감하고도 이 집을 통째로 사고 남을 양입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입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재산을 잃고 관가의 빚까지 져있던 김진사에게 돌쇠는 이제 주인이 아닌 유일한 구원자이자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을 거만하게 굴던 김진사는 결국 툇마루 아래로 내려와 흙가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시게, 돌쇠 아니 돌쇠나리. 제발 이 늙은이의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 집안을 살려주시게. 김진사의 비굴한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통쾌한 함성을 질렀습니다. 돌쇠는 김진사가 내민 노비 문서를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머슴 돌쇠라는 이름은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지혜와 배포로 조선을 뒤흔든 새로운 전설의 주인공이 우뚝 섰습니다. 돌쇠는 김진사를 내쫓는 대신 그를 자신의 집사로 삼아 평생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지혜로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옹기장이 노인과 가뭄으로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며 진정한 정승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엽전 한잎으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신화는 조선 팔도로 퍼져나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지혜의 힘을 일깨우는 전설적인 야담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